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이란이 결국 새벽 사이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타격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관건인데 이번 충돌이 본격적인 전쟁으로 번지는 건 단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안보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이 상황을 불안감 속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황정민 기자입니다. 어두운 하늘에 섬광이 번쩍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폭탄을 실은 드론과 미사일 300여 기를 퍼부었습니다. 군과 정부 시설이 표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영토에 이란의 직접적인 공격이 가해진 건 처음입니다. عملیات گسترده پهپادی سپاه پاسداران انقلاب اسلامی علیه اهدافی در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도 공격에 가세하면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선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란의 이번 공습은 지난 1일 시리아에 있는 자국 영사관이 폭격을 당한 지 1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란 시민들은 수도 테헤란 거리로 나와 보복을 자축했습니다. امیدواریم که این حمله ادامه پیدا کنه تا اینکه اسرائیل کاملا نابود بشه. 이스라엘군은 99% 요격에 성공해 어린이 1명이 중상을 입은 것 외에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5시간 만에 공습이 일단락되면서 방공호 대피령도 해제됐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반격하면 더 강력한 수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재보복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최대 우방국인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면서도 확전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스라엘의 반격은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사이 공습을 당한 이스라엘은 이란을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이라고 비난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We have increased our readiness to protect Israel from further Iranian aggression. We are also prepared to respond. 이란과 함께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한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부대에 대응 폭격도 했습니다. 이란의 보복과 이스라엘의 강경 기조 속에 미국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별장에서 주말을 보내던 바이든 대통령은 급히 백악관으로 복귀했고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선 이스라엘을 지지하지만 이란 반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동방어로 이란의 공격이 실패했으니 이미 승리한 것이라며 미국은 이란에 대한 어떤 공격 작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 보복 대응을 위해 G7 지도자들의 화상회의도 소집했습니다. 유럽과 중동 국가들은 두 나라의 충돌이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며 양측 모두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가 휴전 협상을 거부했다며 가자 지구에서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칫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그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내일 새벽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섭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이란군의 상징 솔레이마니 최측근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졌습니다. 하마스 기습 배후설을 부인하던 이란의 태도가 돌변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پاسخ مقتدرانه و هوشمندانه به این نوع ترورها بده. 불과 4개월 뒤 시리아 주재 영사관이 폭격을 당해 고위 장교들이 사망하자 결국 이란의 보복은 현실이 됐습니다. 대리 세력을 통한 이른바 그림자 전쟁에 그쳤던 양국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ultiple thresholds have been crossed here that have not been crossed before. We're going to be looking at a new Middle East in the future. 두 나라 갈등의 뿌리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슬람 혁명으로 이란의 반미 반이스라엘을 내세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대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이번 물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 오일 쇼크 수준의 유가 급등이 일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입니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 한국 같은 국가나 다른 국가들은 너무나 큰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죠.
유엔 안보리는 우리 시간 내일 새벽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정쇄신책을 고심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이르면 오늘 새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할 수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함께 진행하면서 후보군을 더 넓히고 면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번 주 초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관련 입장 발표도 늦춰지는 분위기입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총선 이후 나흘간 공식 일정이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에 첫 공개 일정으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국제유가, 에너지 수급 분석 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새 비서실장 인선이 발표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주중으로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인 출신을 우선 고려하는 건 맞다며 원희룡 전 장관을 포함해 후보군을 더 넓혀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을 돌파해야 하는 새 총리에는 야권 출신 인사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시킨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인선은 여당과 야당, 국민까지 3자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사 발표가 늦어지면서 당초 내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의 총선 관련 입장 발표도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한 뒤 이번 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좀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윤재욱 원내대표는 내일 4선 이상 당선인들을 만나 지도부 구성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모레는 당선인 전부가 모이는 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수습 방향이 잡힐지 주목됩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내일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을 만나 당 수습책을 논의합니다. 당대표를 뽑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지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꾸려나갈지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제가 어떻게 이 당을 수습할 것인가. 중진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비수도권의 한 다선 의원은 비대위 임기가 종료되는 6월 말 또는 7월 초에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치러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전당대회를 치르는 건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당을 충분히 정비한 뒤 10월쯤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대국민 약속인 정치개혁 실천을 늦춰선 안 된다며 당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선 고지에 오른 나경원 전 의원은 당에 대한 민심에 깊이 고민하고 가까워지겠다며 저부터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친윤계의 압박에 좌절됐던 당권 제도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22대 총선 국민의힘 당선인들은 모레 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회에 모여 의원총회 격인 당선인 총회를 할 예정인데 차기 지도부 구성 방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는 첫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 기세를 이어 이 해병대원 수사 외압 특검법을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법을 고리로 야권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동을 요청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해병대원 수사외압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다음 달 2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못 박았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최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일도 해병대원 수사외압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아직 국회 의사결정권이 없는 조국혁신당은 물론 개혁신당도 특검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법에 찬성하기도 어렵고 반대하자니 총선 민심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 내 자중질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럼 찬성표 던지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는 공개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내부 정비부터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이번 총선 참패 이후 이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함께 내각을 꾸리자는 건데 이 더 어려워진 새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까지 염두에 둔 거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그 이유를 최원희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민주당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거국 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 정부 남은 임기를 이끌 총리와 내각을 여당과 야당이 추천하는 인물들로 함께 꾸리자는 겁니다. 여권 일각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차라리 거국 내각을 구성해라. 그래서 야권의 협조를 받아서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초대 총리인 한덕수 총리 인준에 48일이 걸렸는데 총선 참패 뒤 이뤄지는 총리 교체라 인준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거국 내각은 역대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 때마다 거론돼 왔지만 실현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대선 2달을 앞두고 노태우 대통령이 탈당해 여야 합의에 따라 현승종 총리 내각을 출범시킨 것과 정권 창출을 함께한 DJP 연합 정도입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거국 내각이 구성되면 대여 공격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의원도 대통령이 야당 국무위원과 소통할 수 있겠느냐며 공허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 의견인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어떤 논의가 됐던 것은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별적인 의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187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모두 이른바 검찰개혁을 22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를 주도할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이 관심입니다. 웃지 못할 상황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야권 당선인 상당수가 검찰 수사 피의자입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약속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더 나아가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금이 검찰 독재를 끝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순간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21대 국회 때 추진됐던 이른바 검수완박 정국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주도할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관례가 있었지만 21대 국회 때 깨졌습니다. 22대 국회 역시 민주당이 법원과 검찰 등을 소관하고 각종 법안의 최종 간문 역할을 맡는 법사위원장직을 놓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 검찰과 악연이 있는 민주당 이성윤 당선인이나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 등이 법사위원으로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 사단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 눈에는 도려내야 할 검찰 조직의 한부가 훤히 보입니다. 다만 피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활동할 경우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오늘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곳곳에서는 오늘이 역대 4월 중에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시민들은 반팔을 꺼내 입고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이겨냈는데 내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4월에 맞는 날씨로 돌아옵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한낮 서울 도심을 걷는 시민 대부분이 반팔 차림입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하려 양산을 펼친 시민도 보입니다. 아이들은 더위를 참지 못하고 분수대에 뛰어들었습니다. 곧 여름이라고 생각되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더워가지고 좀 힘든데 분수에 나오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오후 2시 현재 제가 있는 이곳 서울 광화문 광장의 기온은 32.9도입니다. 내리쬐는 햇빛까지 더해져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날 정도입니다. 봄꽃 구경을 나온 시민들은 아이스크림으로 더위를 식혀봅니다.
봄이 가는 게 아쉬워서 왔는데 한여름이 된 것 같이 너무 더워서 중간에 음료수도 마시고 아이스크림도 먹으면서 즐겁게 꽃구경했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전국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30도, 대구 28도 등으로 초여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남쪽에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는 경도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오늘 기온이 많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내일 새벽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화재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국가 지정유산으로 지정을 예고했던 김제 망해사에선 불이 나 극락전 등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목조 건물에서 새빨간 불길이 솟아오르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대포를 쏩니다. 전북 김제 망해사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 20분쯤. 주지 스님이 자던 중에 탁탁 하는 소리가 들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대웅전에서 이제 화염이 외부로 막 분출되고 있었다. 이 불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극락전과 석가모니불 등이 전소됐습니다. 망해사는 백제 의자왕 때 창건한 사찰로 소실된 극락전은 1984년에 지은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공장 건물이 시커멓게 탔고 구조물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경기도 파주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불기둥이. 보세요, H빔이 굉장히 단단한 것 같은데 새빨갛게 녹으면서.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7시간 반 만에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직원들은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5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에 김포와 포천 등 전국 곳곳에서 10여 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국내 마약 사범이 지난 5년 동안 2배 넘게 증가하고 밀반입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심각해지자 검찰은 신고 보상금을 6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내부 범죄를 제보하면 처벌을 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수입 오징어 배에서 필로폰이 담긴 봉투가 나옵니다. 지난해 6월 중국 조직이 23억 원 상당의 마약 2.2kg를 밀반입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보다 2달 전에 싱가포르 조직이 국내에 합숙소까지 차리고 마약 유통을 하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12,000명 수준이던 마약 사범이 지난해 27,000명까지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마약 압수량도 같은 기간 2.4배 증가했습니다. 국제 범죄 조직의 밀반입이 늘고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확산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폭증하는 마약 범죄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현행 최대 5천만 원인 신고보상금을 3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마약 조직 내부자가 자발적인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도입한 셈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수사기관은 수사 정보의 취득에 있어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음과 동시에 피의자는 자신의 죄를 감경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검찰은 법무부 식약처 등과 협의해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에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자 금융시장도 출렁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 넘게 급락하며 요동쳤습니다. 금값뿐 아니라 유가도 자극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어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글로벌 코인 시황 사이트에 공개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오늘 오전 6시쯤 비트코인 가격은 61,593달러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공습을 강행한 직후 8% 넘게 급락했습니다. 62,000달러 선이 붕괴된 건 지난달 24일 이후 처음입니다. 홍콩이 이르면 내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거란 호재에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만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전망입니다. 또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위험자산 선호도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실제로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값은 장중 1온스당 2,400달러 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가도 치솟았습니다. 유가가 물가를 자극할 경우 미국의 경제지표 우조로 가뜩이나 줄어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수그러들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피벗의 기대가 지금 많이 뒤로 밀리면서 달러와 강세가 되는 면이 있고 이란의 도발로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사고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또 예상치 못한 정세 불안에 전기, 가스 요금을 올릴지를 두고 고심 중이던 정부는 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심각해서 요금을 올리긴 해야 하는데 이 고물가 상황이 걱정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4개 분기 연속 가정용 전기요금을 동결한 정부. 가스요금도 지난해 5월 인상 이후 1년 가까이 묶어두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에너지 요금 인상을 눌러왔지만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43조 원까지 불어난 데다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15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환율 다양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단계별로 요금 정상화하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발 악재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설 경우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값도 올라 재무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정부는 다음 달 가스요금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엔 가스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요금 조정을 논의하기 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더 높아질 것이라서 어렵겠지만요. 더 이상 전기요금 인상 억제했다가는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심각해질 거기 때문에 이제는 좀 현실화를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정부는 이달 중 앞으로 15년간 전력 수급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네, 정부가 고심이 깊은 건 또 있습니다. 물가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사과인데요.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총재도 사과값을 언급했는데 가격을 잡을 해법은 없는지 경제부 송병철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한국은행 총재가 유가나 국제 정세를 언급하는 건 봤어도 이렇게 농산물을 하나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언급한 배경이 뭡니까? 네, 보통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립니다. 그래야 시중의 유동성이 은행으로 몰리고 빌린 돈의 이자도 높아져서 물가 상승이 억제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금리가 높은 상황인데도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자 고물가의 주범 중 하나인 사과값을 이 총재가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사과값이 좀 잡히지 않았습니까? 단기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긴 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작황이 안 좋을 때마다 재정을 투입할 거냐는 겁니다. 재정 여력도 따져봐야 하고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선 부담입니다. 또 사과값이 오른 뒤에도 수요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선물 등으로 찾는 사람이 더 늘었기 때문에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통화 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가를 잡아야 하는 한국은행으로서는 이 농산물 가격이 자신들이 해결할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서 참 답답할 텐데요. 가격을 끌어내릴 방법은 없습니까? 네, 우선 복잡한 유통 구조를 바꾸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대하청과 등 5개 도매법인이 농산물 가격에 상관없이 영업이익률 20%대를 꾸준히 챙기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구조를 깨서 유통 수수료를 낮춰보려고 검토 중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란 지적입니다. 또 재배 지역을 늘려서 생산을 확대하자는 방안도 나옵니다. 재배 환경이 적합한 강원도의 지난해 사과 재배 면적은 931헥타르였는데 2030년까지 2000헥타르로 늘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농산물 생산 감소의 원인이 기후변화인데 면적을 늘린다고 해도 날씨가 안 좋으면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입하자는 말이 나오던데 쉽지는 않은가 보죠. 네, 현재 사과와 배 등 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정한 식물 검역 절차가 있는데 이를 통과한 나라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검역 절차 없이 수입했다가 병해충이 번지면 생산 감소는 물론이고 다른 작물의 수출도 막힐 수 있습니다. 또 사과 재배 농가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과수화상병은 우리 동물의 구제역과 똑같아 살처분하거나 매몰시키잖아요. 사과나무, 배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네, 산 넘어 산 같은데 수입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네, 현재로선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직적인 수입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한시적인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물가가 계속 잡히지 않으면 금리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쌀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대체할 수 없겠지만 나머지 기호식품 또는 뭐 주식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수입을 검토할 만하죠. 네, 경제학적 관점과 또 검역 관점이 상충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유독 한국의 과일값이 비싸다는 건 부인할 수 없긴 합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총선 이후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2달 가까이 이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양측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전면 철회로 입장을 정리했고 전공의들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의사협회는 총선 이후 첫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전면 철회가 의료계 공식 입장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원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총선 이후 전공의와 교수, 의협 관계자들은 의료계 단일안을 놓고 제각각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교수들을 착취사슬의 중간관리자라고 비판하는 등 내부 분열 조짐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주요 구성원들은 2,000명 의대 증원 전면 철회에 뜻을 모은 겁니다. 화답은 다시 한 번 더 정부, 즉 대통령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단일안에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낼지에 따라 의정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지만 의협 발표 직후 정부는 내일 예정된 브리핑을 긴급 취소했고 의료계 내부에선 의사들의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는 강경 주장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직 전공의 1,300여 명은 내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중국 공산당 서열 3위로 우리의 국회의장급인 자오로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습니다. 김정은이 원하고 있는 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대표단을 태운 검은색 벤츠 차량이 평양 시내 노동당 청사로 들어섭니다. 대표단을 직접 맞이한 김정은은 자오로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두 손을 맞잡은 뒤 3번이나 껴안았습니다. 지난 11일 방북한 중국 대표단이 방북 셋째 날인 어제 김정은과 오찬을 겸한 회동을 했습니다. 서열 3위인 중국 공산당 최고위급 인사의 평양 방문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입니다. 김정은은 북중 관계를 시대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이한 만큼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시면서 우애를 더욱 두터이 하셨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만수무강을 기원한 김정은의 건배 제의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대표단 방북을 계기로 성과적인 결실을 강조했는데 2019년 이후 성사되지 못했던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세계 질서의 여러 가지 변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그 틈새와 공간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우호 세력을 최대치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김정은 방중을 위한 북한의 준비는 지난달 말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중국이 북한이 원하는 정상회담에 선뜻 응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기업이 직원 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사내 대학이 있습니다. 전액 무료에 정식 학위까지 받을 수 있어 재수는 기본이고 4수, 5수생까지 있을 정도로 입학 경쟁이 치열한데요. 기업들은 맞춤형 인재를 기를 수 있어 더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만덕, 김한월 부부는 새벽 5시 경북 구미에서 출발해 서울의 대학 수업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케이크 만들기. 바닥 부분, 이 바닥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제빵업체 직원인 2사람이 수업을 듣는 곳은 일반 대학이 아닌 2년제 사내 대학입니다. 졸업하면 사회에서도 인정하는 정규 전문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 임직원만 입학이 가능한데 전액 무료라 입시 경쟁도 매우 치열합니다. 고졸이 제 최종 학력이었는데 3년 동안 서류 심사에서 계속 떨어지고 올해 마지막 4번째 지원했을 때 합격을 해서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내려가 다음날 근무하는 게 힘은 들지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열정이 가득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제 인생에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꿈이었죠. 사내 대학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특수대학으로 2001년 삼성전자 공대가 첫 인가를 받은 이후 전국에 6개가 있습니다. 이곳 삼성공대가 올해까지 배출한 졸업생은 1297명으로 이 가운데 4년제 대학 학위인 학사를 받은 사람은 540명에 이릅니다. 기업이 사내에 대학원까지 세울 수 있는 법안이 지난해 말 통과돼 사내 대학은 앞으로 더 활성화될 전망. 가장 먼저 LG는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국내 1호 AI 사내 대학원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요즘 일회용품 줄이기 환경 캠페인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한 해 200만 명 넘게 찾는 잠실 야구장에서도 올 시즌부터는 다회용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지 또 한계점은 없는지 구자연 기자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돌아온 야구의 계절.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에 응원 열기는 고조됩니다. 한때 유행했던 응원용 비닐 막대 풍선은 일회용품 규제로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올해부터는 식음료 용기도 달라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잠실 야구장에서 선보인 분홍색 용기는 일회용이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기입니다. 색상도 뭐 하얀색이나 일반적이지 않고 뭐 되게 유니크한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다회용기는 컵과 그릇, 도시락 등 10가지 종류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식음료 판매점 등 38개 매장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급 단계지만 다회용기 사용으로 일회용품 배출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줄었습니다. 평상시 끝나고 나가면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다회용기로 사용하니까 좋을 것 같아요. 경기장 출입구 등 20곳에는 반납함이 설치돼 있고 핑크색은 있죠? 예, 감사합니다. 수거한 제품은 위생기준의 10배 높은 수준으로 세척해 재사용됩니다. 서울시는 다회용기 사용으로 3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24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단계니까요. 그냥 뭐 한 50개 정도 이 정도는 이제 작년보다 줄고 있어요. 매장 자영업자들도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용자의 인식 개선과 한정된 회수 방법 등을 개선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조금 위생적인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일회용 컵을 따로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올해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한 야구장은 잠실과 수원 등 2곳. 프로야구가 열리는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경기장으로도 다회용기 사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각계 전투 시작한 여잠룡들입니다. 예,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이 홍 시장은 총선 참패 이후 사흘 연속으로 한 전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이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서 애라고까지 했던 홍 시장은 어제 내가 있는 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예, 물론 정권 심판론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한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 선거를 이끌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예, 한 위원장이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이 억울함이 좀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기회를 주신 적이 없어요. 저에게 아직까지 한 번도 기회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예, 하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땐 한 전 위원장이 띄웠던 이 서울 편입 또 국회 세종 이전 공약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서울 편입 의사를 밝혔던 김포, 고양, 구리, 의왕, 과천 등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또 이 세종 이전의 수혜 지역인 이 대전, 세종에서도 국민의힘 전패했습니다. 물론 이 용산발 악재나 판세 변화 등 이 여러 복잡한 속내가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임기는 선거 이후까지라고 했던 한 전 위원장이 곧바로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 것도 그런 책임에 대해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당분간 휴지기를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계 복귀 가능한 걸로 봅니까? 예, 아무래도 이 시기의 문제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네. 이 가장 빠른 길은 차기 당권에 도전해서 재등판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적고요. 이 추후 생길 수 있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하거나 곧바로 차기 대권을 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여권 내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여러 변수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준표 대구시장과는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이 오 시장은 총선 전에도 이 당무에 관한 발언은 상당히 자제해 왔습니다. 이 총선 결과가 나온 직후에는 국민의 질책은 준엄했다면서 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견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글을 SNS에 썼는데요. 어차피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이 차기 대권 후보로 오르내리는 위치인 만큼 남은 3년간에는 이 로우키를 유지하면서 차기 대권을 준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대통령 비서실장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원희룡 전 장관도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패하긴 했지만 이 유의미한 득표를 한 만큼 재기의 발판을 엿볼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각계 전투 시작한 여잠룡들의 느낌표는 누가 돌을 던지나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여권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아무래도 야권의 이 정권 심판론을 넘어서지 못한 게 가장 큰 패인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겁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여론이 비등해지는 동안 국민을 설득 못한 책임은 여권 전체에 있다고 봐야겠죠. 물론 이 책임의 경중은 있겠지만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이라면 지금은 이 서로 돌을 던지기보다는 이 선거 패배의 수습과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90년대생이 온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90년대생 정치인들이 많이 당선이 됐나요? 이번에 당선된 90년대생은 여야 모두 합쳐서 3명입니다. 네. 이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인이 1990년생으로 34살이고요. 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로 다시 국회에 입성한 용혜인 의원도 동갑입니다. 이 민주당에선 전용기 의원이 91년생 33살로 가장 젊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전용기 의원은 재선이고요. 네. 그리고 정의당 소속이었던 류호정 전 의원도 국회에 입성할 때 20대였잖아요. 예, 하지만 모두 비례대표였습니다. 예. 이 곧 들어설 22대 국회에서 김용태, 전용기 두 정치인이 첫 90년대생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존재감도 커진 겁니다. 특히 30대로 범위를 넓혀보면 모두 14명으로 비중이 적진 않습니다. 그럼 22대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청년 정치를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먼저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요. 지금 총선에 참패한 상황에서 차기 당대표가 누가 올지가 관심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 국회에 첫 입성한 30대 김재섭 당선인을 전면에 내세우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 파격적인 지도부를 꾸려서 당을 제대로 수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내에 있는 여러 눈치보기라든지 줄서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예, 오늘 오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김용태 당선인 또 김재섭 당선인이 회동을 했는데 이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 공부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오늘 오후 지역구에서 현장 민원실을 열어서 지역 구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일단 열정만큼은 높이 살만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21대 국회 때도 이 2030 세대 1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들이 발의한 법안 중에 청년이 포함된 경우는 4.8%에 그쳐서 과연 이 청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진영 논리에 매몰되거나 강성 목소리에 묻히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2021년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에 이 민주당 2030 초선들이 민주당의 실정과 오만을 자성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 당시 친문 강성 지지층의 맹폭을 받고 사실상 사과한 일이 대표적입니다. 정말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청년 정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90년대생이 온다의 느낌표는 표가 아닌 미래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청년을 아무래도 이 선거 표심으로만 봤던 측면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만 이 청년 공약을 내놓거나 청년 정치인을 들러리로만 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청년 정치가 이 뿌리를 내리려면 청년 정치인들의 소신 못지않게 이 청년을 바라보는 기성 정치인의 시각도 달라져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역대 4월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일사일해 열기가 쌓이고 따뜻한 남풍까지 불며 여름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찾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0도로 오늘보다 10도 정도 기온이 떨어지며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에 30에서 80mm, 남해안으로도 최대 80mm 이상, 그 밖 남부지방으로는 20에서 60mm, 중부지방으로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가 17도, 대구 15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서울과 청주가 20도, 대구 19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예년보다 포근하겠지만 오늘처럼 이례적인 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4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